우리 시대의 명작, 세계 단편 문학선, 약혼. 지은이 헤르만 헤세. 히로센 골목에 가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과는 달리 이웃집들과 마찬가지로 옛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직물 상점이 있다. 상점엔 손님들이 꽤 많이 드나들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이 상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20년이나 되는 단골이더라도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받게 된다. 대를 이어서 이 상점에 찾아오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손님 두세 명은 리본이나 레이스 따위를 살 때면 엘레 자로 재어달라고 부탁하며 상점에서도 의뢰 그 치수로 재어준다. 손님 상대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그 집의 딸과 여점원이 도맡아 하며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상점 안을 서성거리지만 도무지 말이 없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키가 작은 남자로서 친절한 인상을 주는 불그레한 뺨에 희고 짧은 콧수염을 달고 있었다. 또한 그는 오래전부터 약간 벗어진 대머리에 자수판 꽃무늬와 뇌문으로 술을 놓은 빳빳하고 동그스름한 모자를 항상 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스 온겔트이며 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본토박이었다. 키가 작은 이 남자가 말수가 적은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의 외모는 몇십 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기야 그도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춘 시절도 가졌었다. 그에 관하여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에는 그를 꼬마 온겔트라고 불렀으며 한때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이름을 날린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말도 많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가 35살쯤 되었을 무렵엔 한동안 늘 게르베르사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약혼에 대한 이야기였다. 안드레아스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남에게 눌려서 지냈다. 천성적으로 소심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잘 굽실거리고 자리 같은 것도 곧잘 양보하는 어진 성품은 일종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을 존경하였으며 동료들에게는 겸손하였다. 그의 나이 17, 8세가 되자 차츰 애정의 눈을 떠 딴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언제나 수줍기만 하던 이 작달만한 총각은 날이 갈수록 눈을 크게 뜨고 처녀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럴수록 정열의 불꽃은 뜨겁게 타올라 가슴 깊이 남몰래 사랑의 재단을 쌓아갔다. 이 사랑의 재단에 오르는 처녀들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들과 사귈 기회는 많았다. 그것은 그가 점원 견습을 마친 다음 나중에 물려받기로 약속된 숙모의 직물 상점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점에는 여학생을 비롯해서 젊은 아가씨들과 노처녀들 그리고 하녀와 부인들이 하루 종일 드나들었다. 그들은 리본이나 린네르를 뒤적거리다가 옷감을 골라놓고는 트집을 잡아 나무라기도 하고 칭찬도 하며 또 값을 깎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조언도 곧잘 청하는 것이었다. 물건을 살 때도 있지만 가끔 샀던 것을 다시 무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어느 때나 이 꼬마 총각은 점잖을 부리고 수줍어만 하였다. 그는 서랍을 여닫기도 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가 하면 물건을 꺼내 보였다가 다시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주문을 받고 값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그가 마음을 두는 여자 손님은 매주일마다 바뀌었다. 그 손님이 린네르나 양모를 보고 칭찬이라도 하면 그는 곧 얼굴이 붉어지고 영수증을 쓸 때는 손끝이 발발 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교만한 태도로 상점을 나가면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문에 기대어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다. 그는 아름다운 여자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얻기 위해 사소한 일에까지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제법 의젓한 몸가짐을 하는데 익숙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엷은 금빛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고 내의와 겉옷을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이었다. 그리고 솜털같이 짧은 콧수염이 자라는 것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내보일 때에는 판매대 위에 왼손을 얹으며 한쪽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서 있기도 하였다. 그런 동작들도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웃음으로써 고맙다는 뜻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노련하게 접대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늘 새롭고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려고 조심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의 말들은 대개 부사이며 대단히 좋은 말을 손님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요령껏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본래부터 그는 말주변이 없으며 게다가 소심하여 어려서부터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는 완전한 말을 잘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상 야릇한 어휘 덕분에 말의 뜻이나 의사소통과는 관계가 없는 눈가림의 말솜씨가 늘게 된 것이다. 손님이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라고 말하면 그는 그렇군요, 네, 그렇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 또 어떤 여자 손님이 이 린네르는 질기냐고 물으면 암요, 네 틀림없어요, 훌륭합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누가 그의 안부를 물으면 덕분이죠, 좋고 말고요, 잘 있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대하게 되면 그는 을에 그러하오나 무방하옵고 그렇진 않습죠 하고 깍듯이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때는 깊숙이 숙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긴장하여 특이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럴 때면 유난히 긴 그의 목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다. 남달리 마르고 핏줄이 드러나 보이는 기다란 그의 목은 재빨리 움직이는 목젖을 갖고 있었다. 자그마하고 깡마른 점원이 띄엄띄엄 말할 때면 전신의 3분의 1가량은 마치 목젖이 차지하고 있는 듯했다. 자연이 부여하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 설령 온겔트의 목이 그의 화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것은 정열적인 가수의 상징처럼 보였다. 사실 그는 지나칠 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사나이였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게 인사를 하고 세련된 상인의 행세를 하며 무방합니다 라든가 그러하오나 같은 말씨로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한다 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를 때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했다. 그의 노래 솜씨는 이미 학창시절부터 남모르게 쌓은 것이었으며 변성기에 접어든 후로는 더욱 멋진 목소리로 변하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숨겨둔 취미나 재주를 드러내는 성품이 아니었다. 그만큼 옹졸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인 위인이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에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황홀한 서정에 스스로 도취되곤 하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은 테너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래 연습이 부족한 부분에 가서는 자기의 감정을 쏟아부어 무난히 고비를 넘기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고 단정하게 가리마를 탄 머리카락은 목덜미뒤로 처지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젖은 노랫가락에 맞추어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것이었다. 그가 곧잘 부르는 노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비였다. 그리하여 이별, 이별은 슬프구나의 대목에 가서는
목청을 떨며 길게 뽑아내리고는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기까지 했다. 그는 점원 생활에서 나날이 좋은 판매 실적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를 몇 해 동안은 큰 도해지에 보내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숙몬의 상점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였으므로 다른 곳으로 보내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숙모가 그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때가 되면 가게를 물려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의 생활 토대가 든든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불붙고 있는 사랑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또래의 아름다운 처녀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아무리 깍듯이 인사를 하여 친절을 베풀어도 그녀들은 그를 하나의 우스운 놀이개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랑 때문에 애가 타는 그의 눈에 뜨이는 여자마다 차례차례 반해버렸다. 아마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눈에 얼굴을 나타낸 여자치고 그의 마음을 끌지 않은 여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값비싼 옷감으로 몸 단장을 하여도 모두가 헛된 일이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파우라 키르헤르라는 여자인데 또한 키르헤르스 포이에라고도 불렸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친절하게 대했으며 또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다지 예쁘지도 않았으며 그에 비해 두세 살쯤 나이 들어 보이는 연약한 몸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결점이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녀는 얌전하기로 소문이 났으며 수공업을 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가씨였다. 혹시 안드레아스가 거리에서 만나 인사라도 할 때면 그녀는 정중하게 답례를 했고 상점에 와서도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를 도와주었으며 일종의 상술로서 떠드는 그의 이야기를 순순히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는 그녀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상점 밖에서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녀는 극히 드물었다. 그는 자기의 훌륭한 구두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였고 혹은 특이한 자신의 목소리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나날이 자라는 콧수염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하였다. 어느 날 그는 도부장수로부터 커다란 오팔이 박힌 금반지를 하나 샀다. 그때 그는 25살이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30이 다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 애를 태우며 결혼의 언저리를 먼발치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어머니와 숙모는 그의 결혼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미 고령에 접어든 숙모는 그를 위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상점에서 물러설 작정이었지만 그가 양갓집 규수와 혼인을 해야만 비로소 상점을 물려주겠다고 하였다. 일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은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신호가 되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아들에게 여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에 가입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특히 노래에 취미를 갖고 있음을 생각하여 그에게 노래회의 회원이 되라고 권유하였다. 안드레아스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노래회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성가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다. 엄숙한 음악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의 속셈은 성가대에 마르가레트 디드람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처녀는 온겔티의 옛날 견습 상점 주인의 딸로서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답고 상냥한 처녀였다. 그가 그녀에게 반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처녀가 여지껏 남아있을 리 없었고 더구나 아름다운 처녀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교회의 성가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성가대는 노래회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효과밖에 기대할 수가 없었다. 노래회는 사교적인 야회나 연회가 을에 따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가대는 회원 자격을 얻기가 훨씬 수월했으며 안드레아스가 합창 연습을 하거나 합창을 정식으로 할 경우에 모이는 처녀 중에는 좋은 집안의 규수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곧 성가대를 찾아갔다. 머리가 하얗게 센 선생은 반갑게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럼 온겔트 씨, 저희들과 함께 노래를 하시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노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 간혹. 그럼 한번 불러보실까요? 외고 있는 노래 가운데서 아무거나 한 곡 해보시죠. 온겔트는 수줍은 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할 뿐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고집도 대단한 편이어서 나중에는 역정까지 내었다. 온겔트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체념조의 시선을 던지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거침없이 일절을 잘 불렀다. 선생은 그의 노래를 듣고 흡족해 하였다. 이 음악을 지휘하던 사람은 일단 좋다는 눈짓을 보이고 나서 점잔을 빼면서 노래 솜씨가 매우 훌륭하고 목청도 훌륭하지만 종교 음악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노래회 같은 데서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이었다. 온겔트는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대꾸하였다. 어머니도 아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애를 썼다. 노래는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갑자기 노래를 하게 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불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합창 단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래회는 합창대와는 성질이 달라서 점잖지 못하며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해마다 교회를 위해 연보를 바치겠다고 말하고 이번에 선생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연습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 많은 이 지휘자는 이들 모자에게 교회의 성가대는 오락도구가 아니며 더구나 무대는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설득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지껏 이 늙은 주희자에게 30살이나 된 남자가 어머니까지 동반하여 성가대에 가입하겠다고 찾아온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음악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성가대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며 따라서 그리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전후 사정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는 안드레아스에게 다음 합창 연습 때부터 나오라고 이르고 미소를 지으며 두 모자에게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수요일 저녁에 키가 작은 온겔트는 예정된 시간에 성가 연습을 하는 교실로 들어섰다. 성가대원들은 부활절 성가 연습을 하려는 중이었다. 이들은 이 신입 회원을 반가운 인사로서 맞아주었다. 모두들 명랑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었으므로 온겔트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이 가운데는 물론 마르가레트 디드람도 있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이 친구를 미소를 머금은 눈길로써 반갑게 맞아주었다. 뒤쪽에서는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지만 이 정도의 멸시를 받는 것은 오랜 습관이 되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보다도 그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남달리 눈에 띄는 여자 회원 가운데 끼어있는 키르헤르스 포이레의 떨떠름해하는 기분 나쁜 인상이었다. 과거에는 늘 친절하게 그를 대해주던 그녀가 이제 와서 남달리 냉정하고 그가 합창대에 들어오게 된 것을 대단히 언짢아하는 눈치였다. 온겔트는 노래할 때 매우 조심하였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악보를 볼 줄 알았다. 시작할 때 몇 박자는 다른 대원들을 따라서 불렀지만 도무지 노래 솜씨에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에 비해 재주가 변하지나 않았나 싶어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는 당황하기까지 하였다. 주희자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눈에 거슬리기도 하였는지
연습을 마치고 헤어질 무렵에 그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꾸준히 노력하면 차차 나아집니다. 그는 줄곧 마르가레트 옆에 서서 자주 그녀를 쳐다볼 수가 있었다. 그는 예배 전후에 정식으로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를 때 테너 파트는 여자들 바로 뒤에 서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이나 다른 모임 때도 마르가레트 양 가까이에서 그녀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그는 몸집과 키가 작아서 다른 대원들 틈에 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명의 다른 대원에게 이런 통사정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하소연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본심은 털어놓지 않았다. 그 대원은 친절하게도 자기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하였다. 성가 연습이 끝나고 나면 대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사이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몇 명의 남자들은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335 짝을 지어 맥주를 마시러 가기도 하였다. 온겔트는 어두운 교실 한마당에 서서 외로이 뿔뿔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마르가레티의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키르헤르스 포이레 양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집으로 가실 건가요? 그럼 같은 길이니 함께 가시죠. 그는 그녀가 동행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습기차고 쌀쌀한 3월의 거리를 총총히 걸어서 그녀에게 한두 마디의 작별 인사를 던지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마르가레트가 상점에 들렀다. 온겔트는 옷감마다 훌륭한 비단인 것처럼 소중하게 잡고 바이올린의 활처럼 잘 펴 보이면서 조그마한 일에도 정성과 아첨을 잊지 않으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러는 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어제 저녁에 합창 연습에 대하여 말을 걸어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온겔트 씨가 노래를 하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오래되셨나요? 그러자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대답하였다. 네, 저 변변치 못하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그녀는 살짝 눈짓을 하고 어느새 골목으로 사라졌다. 됐다, 됐어.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뇌까리면서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았다. 그는 그때문이었는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순모로 된 레이스와 반모레이스를 혼동하였다. 부활절은 가까이 다가왔다. 성가대는 금요일과 부활절 날에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 주일에 여러 번 연습을 하였다. 온겔트는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춰 가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노래를 불렀으므로 대원들은 모두 그를 좋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키르헤르스 포이레만은 여전히 그를 못마땅해야 하는 눈치였으므로 다소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온겔트가 어느 정도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종종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는 마르가레트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또 포이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후에 왜 그토록 무뚝뚝하게 자기를 대하느냐고 그를 책망하면서 자기가 무서우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요, 오히려 아니에요. 그는 놀란 듯이 더듬더듬 말하였다.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노래하기는 좀 어때요? 재미있어요? 물론이에요. 대단히, 네. 그녀는 머리를 옆으로 저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눈치니 말이에요. 그는 난처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어물어물하였다. 하긴 아무려면 어때요? 그렇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저라든가 괜찮죠 또는 아니요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나요? 네, 그야 뭐 말하죠. 물론이죠. 하, 하지요. 물론이죠라니. 저녁이면 어머니와 숙모와는 독일어로 이야기하나요? 그럼 어디서나 또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주 잘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떠세요? 그럼 할까요? 정말? 됐어요. 그래야죠.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몇 마디만 하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서 전에 없이 길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가 노래할 처지도 못되고 대원들은 대부분 그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성가대에 가게 되었느냐고 묻고 나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비웃고 있으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하였다. 그러한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몹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너그럽고 호의적인 충고임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냉정한 부정의 말과 그녀의 마음씨에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여 거의 울상이 된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새 키르 헤르슨의 집 앞에 이르렀다. 그녀는 손을 내밀고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안녕, 온겔트 씨.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지요. 그는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와 같이 호의적으로 친절하고 솔직하게 충고를 해주는 여성이 있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였다. 그 다음 합창 연습을 끝내고 돌아오는 도중에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하듯 그녀와 독일어로 이야기하며 의사소통이 썩 잘 되었다. 그는 비로소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저녁에는 그녀에게 마르가레트를 향한 자기의 안타까운 사랑의 하소연을 해보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다. 그는 마르가레트의 이름까지도 알려줄 결심이 절반은 서 있었다. 그는 포이레와의 경험에서 불가능한 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하소연을 가로막으며 말하였다. 결혼을 서두르는 거죠. 그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에요. 나이가 나이니만큼요. 나이가 그렇죠. 그는 침통한 얼굴을 하고 말하였지만 그녀는 웃기만 하였다. 그는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그는 다시 결혼에 관하여 그녀와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상대방을 밝혀야 하며 성가대의 모임에 낀다는 것이 그에게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었다. 또한 처녀들이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안 입고 온 일이 있다 해도 비웃지 않으며 조용히 방관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커다란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러나 금요일에 준비를 하느라고 신이 나서 곧 잊어버리고 그는 이날 비로소 오르간 연주의 합창 무대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오전 중에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윤이 나는 실크 해트를 쓰고 교회에 나타났다. 그는 자기 자리를 지정받고 나서 전에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던 친구를 쳐다보았다. 친구는 약속을 잊지 않았는지 오르간 반주자에게 눈짓을 하고 빙긋이 웃으며 조그마한 괴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괴짝 위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그는 키가 가장 큰 테너 가수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남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매우 힘이 들었다.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난간에 서 있는 아가씨들 사이로 굴러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합창 무대는 비좁은 데다가 비탈진 테라스에 교회의 회중석과 맞서 있었다. 그는 숨이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마르가레트의 목덜미를 쳐다볼 수 있었다. 합창과 예배를 마치고 나니 몹시 피곤하였다.
그리하여 종소리가 울려올 때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만에 포일에는 억지로 키를 크게 만드는 것은 불손하고 우습게 보인다고 나무랐다. 그는 앞으로는 키가 작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녀와 약속을 했지만 부활절인 내일만큼은 마지막으로 그 괴짝을 이용하고 싶었다. 그에게 그 괴짝을 마련해준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차마 친구가 그를 놀이개로 삼으려고 괴짝을 가져다 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어리석고 철없는 그의 태도에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부활절 때 성가대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엄숙했다. 어려운 곡이 연주되었으나 온겔트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발판 위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발판은 탄탄치 못하여 합창이 끝날 무렵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갑자기 겁이 났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만약 떨어진다 해도 테라스 쪽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 일은 뜻대로 되었다. 그는 추문이나 변을 당하지 않도록 바스락거리면서 몸을 천천히 구부려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휘자와 회중석 마루와 금발의 마르가레트 목덜미가 차례로 눈앞에서 사라져갔지만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바닥에 내려왔다. 교회 안에서는 빈정대는 남자 대원과 가까이 앉아있던 학생들만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가 미끄러져 내린 장소 너머에서는 환희에 넘쳐 흐르는 부활절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르간 반주자의 산회곡을 들으면서 교회를 나설 때 성가대만은 그대로 남아서 예전처럼 부활절 다음 날에 있을 대원들의 호화로운 소풍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안드레아스는 처음부터 이 소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마르가레트에게 거침없이 소풍을 가느냐고 물을 수가 있었다. 물론이죠. 가고 말고요. 아름다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며 조용히 묻는 것이었다. 참, 아까는 어디 몹시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꾹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의 대답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망쳐버렸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 포이레가 마찬가지라는 듯이 정색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온게르트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더욱 난처해했다. 솟았던 용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소풍에 관해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간다는 말이나 하지 않았던들 소풍이고 성가되고 모두 손을 떼고 그 밖에 다른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부활절 다음 날은 날씨가 맑게 개었다. 성가대원들은 2시 정각에 여러 친구들과 친척들을 동반하고 거의 전원이 낙엽송 가로수길에 모였다. 온겔트는 어머니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난밤에 마르가레트에 대하여 하소연을 늘어놓았었다. 즉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별로 가망이 없으며 어머니가 따라 나서는 이 소풍에 약간의 희망을 걸어본다고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아들한테는 너무 어리고 지나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한번 나서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높은 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상점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적당한 신부를 맞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산을 오르는 길은 경사가 심하고 험하였으므로 소풍객들은 노래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하였다. 온게르트 부인은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고 나서 아들에게 다가올 기회에 대비하라고 이른 후 뒤에 처져서 마르가레트의 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 대답을 하노라니 상대방은 숨이 턱에 닿았지만 온게르트 부인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겹기도 하였다. 온게르트 부인은 날씨가 좋다는 말에서부터 교회 음악에 대한 평가와 디드람 부인의 건강과 용모에 대해 부러운 듯이 말하고 나서 마르가레트의 보못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그런 다음 신우이의 직물상점이 최근에 놀랄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디드람 부인은
불갑을 온겔트를 추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매우 친절하고 상술에 밝으며 몇 해 전에 자기 상점에서 견습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그의 재질을 인정하였었다고 말하였다. 아들에 관해 칭찬을 들은 온겔트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하였다. 즉, 안드레아스는 상술에 능함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지금 성황을 이루는 상점 또한 아들의 소유나 다름없으나 단 한 가지 걱정은 그가 처녀들 앞에서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이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며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데 갖춰야 할 미덕도 지니고 있으며 의뢰심이나 모험심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디드람 부인은 걱정하는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하였다. 즉 아들과의 혼인은 고을의 어느 처녀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딸과 연관지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옹게르트 부인은 이 말을 꿀처럼 달게 받아들였다. 마르가레트는 젊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앞서갔다. 그리고 온게르트도 이 젊은 장난꾸러기들 틈에 끼어 짧은 다리로 쫓아가느라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모두들 남달리 선심을 썼다. 이 장난꾸러기들에겐 좀 모자란 듯한 눈매에 겁이 많은 온게르트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떡이었다. 마르가레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끔 표정을 바꾸어 자기를 연모하는 노총각에게 말을 건네왔으므로 그는 그녀의 달콤한 말솜씨에 도취되어 온통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러나 연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엾은 그는 모두들 뒤에서 자기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개의치 않고 응수해 보았지만 사람들에게 완전히 묵살당하고 말았다. 그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지만 그런 기색을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는 없었다. 젊은 장난꾸러기들의 조롱은 거의 15분마다 되풀이되었다. 그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를 놀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억지로 소리내어 웃어보려고도 하였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멍청한 키다리 약방 조수가 지나치게 서툰 장난을 하는 바람에 희롱은 일단 끝장이 나는 것이다. 일행은 오래된 한 그루의 참나무 곁을 지나가다가 약방 조수가 그 높은 나무의 맨 아래까지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지 겨루어 보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세를 바로 하여 몇 번이나 뛰어 올랐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둥그렇게 둘러앉은 구경꾼들이 그를 야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문득 재주를 부려 체면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골려주자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갑자기 키가 작은 온게르트를 번쩍 들어 공중으로 치켜 올리고는 그에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된 온게르트는 화가 치밀어 발버둥을 쳤지만 공중에 떠있는 몸뚱이가 떨어질까 겁이 났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매달려 있었다. 그러자 약방 조수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다. 젊은 장난꾸러기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온겔트는 높은 나무에 매달린 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서 내려주지 못할까? 어서 내려줘! 그의 목소리는 꽉 잠겨 있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약방 조수는 내려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두들 이 말에 찬성한다며 환성을 질렀다. 그야 물론 값을 치러야지요. 마르가레트도 이렇게 외쳤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네, 좀 내려줘요. 빨리요. 그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조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일장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성가대원이 된 지 3주일이나 돼가는데 아무도 온겔트의 노래를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한 곡조 부르기 전에는 도저히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온겔트는 별 수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으므로 흐느끼듯이 그때를 잊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일절을 다 부르기도 전에 손에 맥이 풀린 그는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비록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다친 데는 없었다. 만약에 다리라도 부러졌다면 모두 뉘우치는 기색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엉거주춤 땅바닥에서 일어서서 곁에 있는 이끼 속에 묻힌 모자를 집어들어 똑바로 쓴 다음 그곳을 떠났다. 그는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첫 번째 모퉁이 뒤쪽에 있는 길섭에 철퍼덕 주저앉아 기운을 내어보려고 애썼다. 약방 조수는 가책을 느꼈는지 곧 살며시 뒤를 쫓아와 그를 쳐다보면서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온겔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수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짓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돌아가시죠. 괜찮아요. 온겔트는 힘겹게 한마디만 불쑥 내던지듯이 말하고는 굳이 사양하였다. 조수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버렸다. 이윽고 두 어머니가 낀 중년들 일행이 천천히 다가왔다. 온겔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집으로 가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하지만 글렀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거절을 당했다는 거냐? 아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입을 막으며 옷소매를 끌어당겼다. 잔소리 하지 마. 이제 나만 따라오면 된단다. 차를 마실 때는 마르가르트 곁에 앉아라. 온겔트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고개를 옆으로 저었으나 곧 따라 나섰다. 포이레는 그에게 말을 붙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가 침통한 얼굴을 하고 말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 시간쯤 지나고 나서 일행은 목적지인 숲속 마을에 당도하였다. 이곳 음식점의 커피 맛은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으며 부근에는 옛날에 산적들이 살던 성터가 폐허화되어 남아 있었다.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들은 음식점 뜰 안에서 장난들을 치고 있었다. 어른들은 집안에서 식탁을 들어다가 나란히 붙여놓고 아이들은 벤치와 작은 의자를 나르고 있었다. 깨끗한 식탁보가 씌어있는 테이블마다 찻잔과 주전자가 놓여졌고 접시에는 생과자를 담아놓았다. 온겔트 부인은 아들을 마르가레트 옆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온겔트는 실속을 차릴 생각은 하지 않고 봉변당한 생각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스푼으로 함부로 커피를 저으면서 어머니가 아무리 겼는지를 하여도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두 번째 커피잔들을 비우고 나서 젊은 패들은 성토로 가서 놀 작정이었다. 일행은 아가씨들과 함께 떠들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르가레트도 일어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풀이 죽은 채 옆에 앉아있는 온겔트에게 구슬로 된 작고 예쁜 핸드백을 맡기면서 말하였다. 온겔트 씨, 잘 부탁해요. 우린 놀러 갑니다. 그는 핸드백을 받아들고 조용히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가 젊은이들 틈에 끼어서 놀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단정 짓고 있는 그녀의 냉정한 말투에 새삼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합창 연습 때의 지나친 친절이나 그 조그만 괴짝, 그 밖에도 자기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예전에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었다. 젊은 패들이 그곳을 떠나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뒷뜰을 지나서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핸드백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는 신선한 나무 그루터기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윤기가 나는 나무 위에 펴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슬픔에 잠겨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핸드백에 멎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젊은 패들의 왁자지껄하는 환호성이 들렸다. 그는 머리를 더욱더 깊숙이 숙이고 아이들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는 1시간 동안이나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시울이 다시 메마르고 흥분은 어느 정도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고 그동안의 노력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그의 귀에는 낮은 발걸음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미처 고개를 들기 전에 포이레가 벌써 그의 곁에 와 섰다. 혼자 계시는군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만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색을 하며 부드럽게 물어보았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에요. 나는 저들의 인형 노릇밖에 못했으니 말이에요. 너무 걱정 말아요. 앞으로는 일이 잘 되어갈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저들의 놀잇감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가씨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죠. 모든 것을 고지식하게만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성가대에 끼지 말아야 한다는 건 옳은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만두면 될 텐데요. 물론 지금 당장 그만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진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내가 저들의 놀이개가 됐으니 말이에요. 앞으로 아무도. 그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물었다. 앞으로 아무도라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어떤 여자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옹겔트 씨,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이곳에 거들떠볼 여자가 있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였다. 그야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뜻과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차마 그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그만 미칠 것 같아요. 나도 인간이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아무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테죠.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드디어 포이레가 입을 열었다. 그럼 여자들의 의향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다니요. 왜 그래야 하나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그렇지만 아가씨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와서 온겔트 씨 저와 결혼을 해주신다면 기쁘기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시다면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 있어도 좋겠지요. 알겠어요. 온겔트는 한심을 내쉬었다. 포이레 양, 내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어떤 처녀라도 나를 위해 주고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요. 그렇다면 그 여자를 상냥하게 대해주고 간혹 농담도 하며 손이라도 잡을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럼 됐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나서 획 몸을 돌려 도망쳐 달아나 버렸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온겔트가 알 리가 없었다. 어찌되었든 그녀의 목소리와 도망치는 모습에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하였다. 그리하여 꼬마 온겔트는 약혼할 수 있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고 의젓하게 신부의 팔을 끼고 음식점 뜰 안에 들어섰다. 일행은 떠나려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놀라운 표정으로 수선을 떨며 고개를 젓고 입을 모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르가레트가 온겔트 앞으로 가서 물었다. 내 핸드백을 어디에다 두셨나요? 신랑은 깜짝 놀라 핸드백을 두고 온 곳을 말하면서 숲속으로 뛰어갔다. 포이레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한참 동안 울고 앉아 있었던 그곳 풀잎 사이에서 핸드백이 반짝이고 있었다. 신부가 말하였다. 이리로 다시 오길 잘했어요. 저기 당신의 손수건도 있잖아요.